그러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그런 꼴을 보세요. 이번 일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가 아들 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내가 집에 온 거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주는 건 그건 잘한 행동이니? 엄마,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려고 하세요? 가족끼리라도 선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게 문제라면 그 집에 매번 들락거리는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 한 번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아내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연락도 없이 찾아갔니? 집안일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 집에 가보고 싶었던 건데 너희는 뭐가 항상 바쁘고 어려워?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희한테 집 줄 생각 없어. 이번 딸 안에 방 빼라. 엄마!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한테 집 사달라고 해.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박은정 씨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층 박 씨는 오늘도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외버스 정비공으로 평생 기름때 묻히며 일했던 남편과 함께 박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온종일 삶은 계란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오면 둘은 저녁밥 한 끼를 말없이 나눠 먹고 조금씩 통장을 불려갔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마련한 것이 바로 같은 동네의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산이라기보다 외동아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마련한 삶의 준비였죠. 박 씨 부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도윤이 결혼하면 여기다 신혼살림 차려주자. 그래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슬프게도 박 씨의 남편은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끝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약속은 박 씨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윤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대학 졸업 후 광고기획사에 들어가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소개팅 해봐라는 말에도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번 생에는 그냥 혼자 살려나 보다 하고 슬며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며칠 전 아들이 집에 들러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식장도 몇 군데 봐놨어.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죠. 도윤아,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여자친구는? 엄마한텐 결혼한다는 말은커녕 소개도 안 시켜줬잖아.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현이 만나보면 알 거야. 똑 부러지고 예쁘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일주일 뒤 며느리가 될 다현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박 씨의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박 씨는 단박에 왜 아들이 이 아이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키도 크고 꽤 미인이었죠. 심지어 요가 강사라는 직업 덕인지 날씬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현이는 말도 또박또박 잘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모습에 박 씨도 마음을 놓았죠.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며느리는 편해졌다고 느꼈는지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다고 너무 얽히고 설키는 거 피곤하잖아요. 저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선은 지켜야죠. 그게 요즘 기본 아닌가요? 박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어떤 선을 말하는 거니? 아, 그냥요. 너무 자주 만나거나 간섭하지 않는 거요. 서로 부담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막상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시댁과 선을 긋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식사 자리에서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뒤 박 씨는 아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기엔 며느리가 초장부터 시댁에 거리 두는 것 같던데. 그러자 아들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박 씨의 떨떠름한 반응에 아들은 나지막이 덧붙였죠.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나 진짜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야.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느새 40이 된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박 씨의 눈에는 아직 서툴고 어리게 느껴졌죠. 그 순간 이번에 결혼하지 못한다면 아들은 정말 평생 혼자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박 씨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모시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엄마는 말 안 할게.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힌 박 씨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박 씨는 집 문서를 꺼내며 말문을 열었죠. 이 집 원래부터 너 주려고 산 거야. 마침 지금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니 너희가 거기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시작하는 길이라면 엄마도 기꺼이 도와야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며칠 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건네주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랑 보란 듯이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살짝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이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은 참 예쁜 아이구나. 이제 같은 동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게 된 아들 부부였습니다. 박 씨는 가끔 장을 보러 나가다가 며느리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도 차츰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같은 동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지만 박 씨는 아들 부부와 얼굴을 보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에 가는 길, 맞은편 골목에서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현아 하고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박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며느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못 봤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시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하려던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쌩하고 지나가 버렸죠.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박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시장 입구에서 또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용기 내어 먼저 말을 걸었죠.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현아 하고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들은 듯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까이 다가가자 마지못해 돌아서며 어색하게 웃었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웃음이었습니다. 아, 어머님이셨네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요즘 도윤이 일 바쁘지?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 셋이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요 앞에 순두부집 괜찮더라. 그냥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는 말없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 저 외식 안 좋아해요. 몸에 안 맞기도 하고요. 어머님,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며느리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박 씨가 무슨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며느리는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박 씨는 시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팔에 들린 장바구니가 괜히 무거웠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현이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밥 같이 먹자는 말을 왜 해? 다현이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 아니 난 그냥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한 거야. 친해지고 싶어서.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 괜히 불편하게 했다면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진짜 왜 그래? 제발 부담 주지 마. 다현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예민하다니까. 미안하다.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미안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앞으로 동네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박 씨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박 씨는 수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박 씨는 아들 부부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다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낯선 중년 여인이었죠. 팔짱을 끼고 웃으며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씨 아드님 댁에 중년 아주머니 자주 들락거리던데 박 씨는 아니고 친정어머님이신가 봐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짧은 미소로 얼버무렸죠.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집 문턱도 못 넘는데 안사도는 웃으면서 드나드는구나. 결혼할 때 며느리가 그렇게 선을 지키자고 했는데 역시 그건 시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
박 씨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긴 하겠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편했으니까. 그 후로 박 씨는 정말로 아들의 말을 지켰습니다. 동네에서 며느리를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 역시 박 씨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남인 것처럼 지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 들었죠. 엄마, 우리 아기 잘 태어났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기뻤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얼른 보고 싶었지만, 하지만 아들은 지금 장모님 와 계셔, 엄마는 다음에 오세요. 라며 곧바로 선을 그었죠. 그 이후로 아들의 집에 초대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뿐이었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긴 채 인사도 없이 내밀고 갔습니다. 일 끝나면 아기 데리러 올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죠.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에 앉아 있던 박 씨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이 손끝에 닿았죠. 그래, 너라도 나한테 웃어주니 참 고맙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닿지 않았죠. 박 씨가 전화를 수십 통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박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번, 3번 아무 반응이 없었죠. 다시 1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눈으로 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손주를 늦게까지 안 데려가서 너는 전화도 안 받고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돼서 왔지?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집에서 기다리셔야죠. 굳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말투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돼서 찾아온 시어머니를 향해 왜 오셨냐고 화를 내는 것이 먼저였죠. 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 아닌지 걱정돼 뛰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문전박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더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약속 시간 지나더라도 먼저 연락 주시고 이렇게 갑작스레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아이 없이 가볍게 빈손이 된 자신을 느끼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 씨는 입술 안쪽을 꾹 깨물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끓고 있었지만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며 애써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 앞에 찾아왔다고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내가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걸까?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서운할 뿐이었죠. 그러나 곧 박 씨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며느리에게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박은정 씨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한 듯 직접 삶은 반찬 몇 가지와 제철 과일을 곱게 담아 상자에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박 씨는 직접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던 참이었죠. 도착해 문 앞에 섰을 땐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잠깐 나갔나 보네. 괜히 헛걸음했어. 한참을 기다리다가 문고리를 바라보며 겨우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올라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뒤따라 조용히 기다렸죠. 배달원이 자리를 뜨자 박 씨는 문 옆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이 채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손 하나가 불쑥 나와 배달 봉투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반사적으로 그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놀란 손의 주인은 역시나 며느리 다현이의 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의 얼굴이 문틈으로 드러났죠.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엔 당황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신 줄 몰랐어요, 정말로. 며느리의 얼굴엔 놀람과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었죠. 충격적이게도 안사돈 역시 박 씨가 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며느리가 문을 열지 않는 행동을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안사돈이 흠칫 놀라더니 사돈, 왜 아직 안 가셨어요? 하고 말하다가 무언가 실수한 듯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박 씨를 집으로 안내했죠. 그 모습에 기가 찬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참 편해 보이시네요. 누가 보면 애들 집이 아니라 사돈댁 집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는 두 모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뒤를 돌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지 않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듯 뒤따라 나온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요 하며 붙잡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어머니 앞에 앉았죠. 살짝 구겨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그런 꼴을 보세요. 이번 일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가 아들 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내가 집에 온 거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주는 건 그건 맞는 행동이니?
엄마,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려고 하세요? 가족끼리라도 선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박 씨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게 문제라면 그 집에 매번 들락거리는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 한 번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아내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연락도 없이 찾아갔니? 집안일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 집에 가보고 싶었던 건데 너희는 뭐가 항상 바쁘고 어려워?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희한테 집 줄 생각 없다? 이번 딸 안에 방 빼라. 엄마!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한테 집 사달라고 해.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당황한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오신 걸 알았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문을 못 열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잘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자주 초대할 테니까 이만 화푸셔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내가 온 거 뻔히 알면서 문도 안 열어준 것 그걸 어떻게 잊겠니? 심지어 안사돈까지 거기 계셨을 줄이야. 안사돈이랑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잘 알겠더구나. 전곡을 찔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을 때도 사과 한마디 없이 아들 뒤에만 숨어 있다가 집 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과하는데 내 말을 가 어떻게 널 믿겠니? 아들도 함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을 비워달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이제 돌아가라.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며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죠.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로 집을 내놓으실 거예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늦었다.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어. 엄마, 제발요. 아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윤아, 너도 이제 40이야. 언제까지 엄마 도움만 바라면서 살래? 박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잃지 하지 마. 나는 그냥 아들도 손주도 멀리 이사 갔다고 생각하고 지낼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은 듯 속이 시원했고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진짜 너희 고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박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참아왔는지 이제 곧 그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받아낸 후 박 씨는 그 집에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듯이 나온 아들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어 장모랑 살아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장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죠.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가와 같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고 며느리 역시 다 커서 시집 갔다가 다시 어머니의 집에 들어온 것이 불편했죠. 처음에는 잠시만 일하며 받아준 안사돈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쓰는 화장실, 매일 늘어나는 빨래, 좁은 공간에서 겹치는 생활 패턴까지. 특히 며느리가 아기를 재우느라 밤늦게까지 웅얼거리고 아들은 새벽에 출근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안사돈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해서 살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70의 손주를 돌보고 딸과 사위 뒤치다꺼리까지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었죠. 한 달이 넘도록 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안사돈 집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딸이지만 며느리인 다현이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탓에 같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방식을 두고 안사돈과 다현이 자주 부딪혔죠. 다현아, 아기한테 그렇게 옷을 많이 입히면 안 돼. 엄마는 맨날 구닥다리 방식만 고집하세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입히는 게 맞다고 맘카페에서 그랬다고요. 이런 식의 크고 은 갈등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죠. 결국 안사돈은 딸과 사위에게 제발 나가달라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니?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쉽게 집이 구해져요? 전세 보증금도 없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안 구해지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 결국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쫓기듯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아들 부부는 매일이 고단했습니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죠. 공간도 박 씨가 주었던 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당신도 후회되지 않아? 아들이 지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적어도 박 씨는 간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집도 넓고 교통도 편리했죠. 한편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는 은행에 넣었고 여유가 생긴 뒤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 고민해 보았죠. 무작정 시장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문화센터 전단지를 봤습니다. 어르신 문학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문구가 박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씨는 문화센터에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박 씨는 강의에서 남다른 글솜씨로 칭찬도 받고 센터에서 하는 어르신들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재능을 인정받으며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박 씨는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동년배들과도 점점 가까워지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이 소풍도 가고 전시회도 나가고 때로는 자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도 그랬어. 한번 내쫓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니까. 한 할머니의 말에 다들 공감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박 씨도 마음 편히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문학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정 씨, 이번에 시 공모전에 작품을 내보시는 게 어때요? 출품 안 하기에는 너무 글이 아까워요. 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죠. 몇 달 후 놀랍게도 박 씨의 시가 지역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 씨는 상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죠. 그때 아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상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세 마음이 녹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도윤아, 나도 이제 너희에게 집착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 서로 부담 갖지 말고 각자 편하게 살자. 네. 엄마, 알겠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끝내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 1년에 한 번 보고 그 외에는 비교적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는 종종 연락하고 며느리의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이 마음이 편하고 받지 못한 것에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예전 이웃이 말했습니다. 박 씨, 요즘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가 쓴 글귀가 그날 센터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좋지만 나를 잃으면서 하지는 말자.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보다 지키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니까. 박 씨의 날들은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작했죠. 가끔은 문화센터 사람들과 시를 나누고 때로는 혼자 여행도 떠나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박 씨의 날들이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